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정보보호 개론 7번째 노트입니다. 이 노트에서는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공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4번째 노트에서 5단계에 걸쳐 키 확립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기지키 재전송 공격 등 허점이 있는 프로토콜을 공격하는 몇 가지 공격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트에서는 총 6가지 공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들 공격들을 통해 암호 프로토콜에 대해 어떤 공격들이 가능한지 살펴보고 이들 공격은 어떻게 방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암호 프로토콜에 대한 능동 공격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이미 알려진 공격 방법들에 대해서는 암호 프로토콜이 강건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명백한 허점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은 프로토콜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공격도 프로토콜마다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프로토콜에 대해 공격이 가능하지만 그 목적에, 프로토콜 목적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으면 그것은 공격이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즉, 공격이 프로토콜 목적에 영향을 주어야 의미가 있는 공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6가지 프로토콜 공격 방법에 대해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재정송 공격은 원래 사용해야 하는 메시지 요소를 다른 요소로 대체하여 공격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크게 대체할 요소를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그 요소의 원래 방향과 사용된 방향이 같은지, 그 요소는 완료된 프로토콜 수행에 포함되었던 요소인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토콜 수행에 포함된 요소인지에 따라 분류할 수 있습니다. 또 재전송 공격을 할 때 사용하는 요소가 원래 목적지에 도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요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총 6가지 기준으로 재전송 공격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슬라이드에 제시된 그림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미 사용됐던 요소들을 지금 진행 중인 요 프로토콜에 가지고 와서 대체를 해서 공격하는 것이 재전송 공격입니다. 방향을 바꿔서 원래 요소가 사용했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사용하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사용하냐에 따라서 순방향, 역방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1과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요 요소를 다시 또 A에서 B로 가는 그 메시지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순방향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런데 A4 같은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요 요소를 B에서 A로 가는 요 두 번째 메시지에 활용했습니다. 그러면 역방향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하는 요소, 재전송 공격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소가 다른 프로토콜 수행에 사용된 요소들이면 수행 외부라고 하고 같은 수행 내에서 메시지 1에 사용된 것을 3에 사용하게 되면 수행 내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완료된 프로토콜에서 요소를 가져와서 공격하는 것을 전통적인 방법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고 진행 중인 또 다른 수행에서 가지고 와서 공격하는 것은 중첩 공격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가 B에 실제 도달하지 않고 중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억압된 재전송 공격이라고 하고 여기서 가져다가 사용할 때 이 요소의 일부를
이 데이터의 이 요소의 일부를 수정해서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은 그게 원래 최근성 보장 기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암호문에 타임스탬프, 카운터, 난스 등을 포함해 가지고 이 메시지들이 여기에서 사용이 되면 다른 프로토콜 수행에서 사용된 메시지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수신자가 파악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재존속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격은 그 공격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참여자들이 식별할 수 있으면 방어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최근성 보장 기법을 사용하는 것 말고도 여기에 나열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 세는 P1이라는 프로토콜이고 요 두 개의 수행은 프로토콜 P2에 해당되는 겁니다. 만약 프로토콜 P1에서는 A와 B가 K1을 사용하고 프로토콜 P2에서는 K2를 사용한다 그러면 이 메시지를 여기다가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습니다. 키가 다를 경우에는 사용자들이 그 암호문을 여기서 기대하는 키로 풀면은 제대로 된 메시지가 복화되지 않기 때문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로 다른 프로토콜이라고 하면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방법 4에 서술된 것처럼 같은 장기한 키를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이렇게 다른 프로토콜에 있는 암호문을 또 다른 프로토콜로 가지고 와서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프로토콜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되면 키 관리가 사용자한테 부담될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서로 다른 프로토콜에 있는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은 키를 달리하면서 방어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런 요소로 방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메시지 같은 경우, 이런 공격 같은 경우 A3과 같은 경우에는 1번 메시지에 사용된 것을 3번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프로토콜 각 메시지 내 암호문 내에 메시지 번호나 방향이나 수행 식별자를 포함하게 되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프로토콜 수행 식별자 같은 경우엔 여기에 사용되는 식별자가 여기가 프로토콜 수행 55번이면 여기는 56번이 되기 56번, 58번이 되면 이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여기에 가져다가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같은 키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사용된 요소와 같기 때문에 형태가 같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프로토콜을 만들 때 같은 키를 사용하더라도 암호문의 형태들 그리고 크기를 다 다르게 하면 그것들을 재전송에 활용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방향마다 다른 키를 사용할 경우에는 A에서 B로 가는 키는 똑같은 키와 B에서 A로 가는 다른 키를 사용하게 되면 이 방향으로 가는 키를 다른 방향으로, 역방향으로 공격하는 것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프로토콜을 만들 때
프로토콜 각 메시지에 되어 있는 암호문의 형태와 크기를 다르게 할 필요가 있고요. 필요하면 메시지 번호, 메시지 방향, 프로토콜의 수행 식별자를 알 수 있도록 하고 또 방향마다 다른 키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이 방법은 항상 사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방향마다 다른 키를 그러니까 K, AB를 확립한 다음에 이걸 통해서 K1, K2, K3, K4를 만들어서 요 두 개는 A가 B로 보낼 때 쓰고 요 두 개는 B에서 A로 보낼 때 인증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하게 되면 역방향 공격에 대해서는 충분히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재전송 공격의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이자 간에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을 때 이 키를 이용하여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서로 난스를 암호화하여 주면 이것을 복호할 수 있는 사용자는 상대방 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방금 설명해 드린 내용을 생각해 보면 직관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에 사용된 암호문과 두 번째에 사용된 암호문의 형태와 크기가 같습니다. 이렇게 암호문의 형태와 크기가 같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많습니다. 또 5장에 설명한 오라클 문제가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암호문을 복호하는 능력을 확인하여 인증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제대로 구현하지 않으면 암호문을 복호해주는 오라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가 임의의 KAB로 암호화된 메시지를 A나 B한테 줘서 이 프로토콜을 시작하면 앨리스나 밥은 그것을 복호해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프로토콜은 오라클 공격을 활용되지 않도록 메시지의 크기와 복호한 후에 그 메시지의 내용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 제시된 재순송 공격을 좀 살펴봅시다. 이 공격은 프로토콜이 두 개가 동시에 수행이 되어야 공격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격입니다. 앨리스가 1 프로토콜을 시작을 하는데 이 공격자가 그 밥한테 전달되는 메시지들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공격자는 B 행세를 해서 1'이라는 메시지로 또다시 프로토콜을 수행합니다. 즉 A가 B와 프로토콜을 시작했는데 B가 A와 또다시 프로토콜을 시작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진행은 불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소프트웨어가 이런 것이 동시에 일어나면 하나를 중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A가 시작하든 B가 시작하든 어느 하나만 시작하면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가 시작하고 동시에 B가 시작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소프트웨어가 그런 것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이 공격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앨리스가 이런 메시지를 주면 공격자는 차단하고 여기에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이용해서 1' 메시지를 만듭니다. A만 B로 바꾼 거죠. 그러면 A는 이 메시지를 이 프로토콜의 첫 번째 메시지로 인식하고 이 암호문을 풀어주게 됩니다. 즉 자신이 암호화했던 암호문을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번에서 또 다른 난스를 암호해서 C에게 줍니다. B에게 주는데 이 공격자는 그것도 차단하고 자신이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첫 번째 메시지 암호문에 대한 복호화 값 NA를 얻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에 E'에 포함됐던 이 암호문을 다시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면 A는 또다시 NA'을 풀어서 보내게 됩니다. 이 역시 C는 차단하고 이 메시지를 다시 되돌려줘서 프로토콜 수행을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1, 2, 3도 이 프로토콜의 정상적인 수행이 되고 1', 2', 3'도 정상적인 수행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A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프로토콜은 분류 규준에 따르면 억압이고요. 차단을 B에게 도달하는 걸 차단했고 수행 외부입니다. 한 프로토콜 내에서 다시 1에 사용됐던 메시지를 2에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중첩 프로토콜로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 외부이고 그리고 이 메시지는 원래 B한테 가는데 그것을 다시 A한테 준 거기 때문에 역방향 재전송 공격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공격이 가능한 이유는 A가 B로 프로토콜 수행하나 B가 A로 프로토콜 수행하나 두 프로토콜의 수행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발생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이 암호문에 상대방 식별자를 포함함으로써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B를 넣고 여기 A를 넣으면 이 메시지에 B가 들어갈 거고 이 메시지는 암호문은 이 C가 조작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반사시키면 A는 자신의 식별자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식별자가 있기 때문에 공격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공격에 대한 방어책으로 요거를 포함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또 다른 방법도 있습니다. 그 방법은 KAB가 공유된 키이면 이 키로부터 K1, K2 두 개의 키를 만들어서 이 사용자도 있겠죠. 앨리스와 밥한테 갈 때는 요 키를 사용하고 밥이 앨리스한테 보낼 때는 K2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메시지는 K1으로 암호화 될 거고 요 메시지는 K2로 암호화 될 거예요. 그러면 요 메시지는 이제 K1으로 가겠죠. 그러면 이쪽으로 오는 1' 메시지는 K2로 암호화 돼야 되는데 요걸 반사시키면 K1으로 암호화되기 때문에 앨리스는 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화해서 여기서 NA를 주게 되면 이 NA는 원래 여기에 있던 NA와 다른 값으로 복화될 것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점은 이런 공격을 보지 않다 하더라도 5장에서 살펴본 방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5장에서 어떠한 말씀을 드렸냐면은 개체 인증을 설명드릴 때 강한 개체 인증, 약한 개체 인증 설명드렸을 때 우리가 A에서 B로 진행되는 프로토콜이 있으면 A가 시작자로 C와 하는 프로토콜, 그리고 B가 반응자로서 C와 하는 프로토콜을 한번 그려보고 비교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C가 B랑 하는 것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프로토콜과 요 프로토콜을 비교해서 A 입장에서 구분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고, 요 입장에서 또 이 프로토콜과 이 프로토콜 비교해서 B 입장에서 구분이 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입장에서는 B랑 할 때는 KAB를 쓰고 C랑 할 때는 KAC를 씁니다. 마찬가지로 B의 경우에도 B가 C랑 할 때는 KBC를 쓰고 B가 A랑 할 때는 다른 키를 쓰게 됩니다. 따라서 키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가 구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그때 설명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A에서 B랑 할 때랑 거꾸로 B에서 A로 수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보면 A가 시작할 때나 B가 시작할 때나 메시지의 형태가 전혀 구분되지 않습니다. 시작하는 사용자의 식별자는 달라지지만 이 자체는 평문이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나머지 메시지는 A가 시작하나 B가 시작하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을 활용한 것이 바로 이 공격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A가 시작했을 때와 B가 시작했을 때 구분할 수 있도록 이런 식별자를 포함하는 것이 어떤 이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토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이번에는 아까와 달리 전자서명을 이용해서 상호 인증하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러면 A가 B에서 했을 때와 A가 C에서 했을 때를 서술해 보면 A 입장에서는 B랑 했을 때는 B의 어, 개인키로 서명된 값이 오고 C랑 했을 땐 C의 서명값이 옵니다. 하지만 A 입장에서는 C랑 했을 때와 B랑 있을 때랑 전달하는 메시지 요 입장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문제가 되죠. 또 거꾸로 B 입장에서 A랑 했을 때와 C랑 했을 때를 그려서 비교를 해보면 B는 A랑 할 때와 B가 C랑 할 때랑 보내는 메시지 자체는 또 차이가 없습니다. 반응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번째 메시지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꾸로 A가 B랑 했을 때와 B가 A랑 했을 때를 보면 이 메시지와 이 메시지들이 사용되는 메시지들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를 알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상대방의 식별자를 넣게 됩니다. 그러면 그 5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약한 개체 인증이 강한 개체 인증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바뀌게 되면 이제는
요 경우에는 이제 A가 들어가 B가 들어가니까 요거는 어떻게 되냐면 A가 될 거고 요거는 C and C가 될 거예요. 그리고 요거는 C and C가 되고 요거는 B and B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뀐 걸 가지고 다시 또 한번 비교를 해보면 아까는 요거는 ANA가 되는 거고요. 요거는 BNB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B가 A로 보낼 때는 어떤 게 문제냐? 요거가 문제됐죠. A가 C로 보낼 때 그냥 NC를 보내는 게 아니라 C를 집어넣을 거고 A가 B로 보낼 땐 B를 집어넣게 됩니다. B 입장에서 반응자 입장에서도 A한테 보낼 때는 A라는 걸 넣게 되겠고 C랑 할 때는 C가 넣게 돼요. 그래서 충분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여전히 어떻게 되냐면 A가 B로 보내니까 B, NB가 되겠고 여기는 A, NA가 돼요. 그러면 이 프로토콜과 요거를 살펴보면 A에서 B로 갈 때와 B에서 A로 갈 때가 차이가 없습니다. 즉, 요 메시지가 여기에서 그대로 사용되고 있고 요 메시지가 여기서 그대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이런 것 자체가 어떤 공격에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이제 요 메시지의 형태를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요 형태를 바꿔주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여기다 표현해 보면 MBNA가 하고 -KA가 되고 BNA가 되겠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A 예, B가 A한테 주면 나는 내 거, 상대방 거, 내 거, 상대방 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요것과 요걸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B를 할 때 3개의 메시지가 들어가고 여기는 2개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2개인데 여기는 3개예요. 그래서 서로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지만 요 옆에서처럼 여기다가 그 번호를 넣을 수도 있고 위치를 바꿀 수도 있어요. 2번 메시지, 3번 메시지는 암호문에서 그 암호하는 순서, 메시지 순서를 여기서는 식별자 난스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난스 식별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3번에 사용됐던 메시지를 2번에 가져다 쓸 수 없고 2번에 사용된 메시지를 3번에 가져다 쓸 수 없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프로토콜을 기본적으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A에서 B로 가는 프로토콜을 우리가 서술해서 우리 프로토콜 이렇습니다 라고 나타낼 텐데 이런 프로토콜이 있으면 A가 C랑 할 때 또 B가 반응자 입장에서 C랑 할 때랑 보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A가 B랑 할 때랑 B가 시작해서 A랑 할 때와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고 결과적으로 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메시지 암호문의 형태, 전자서명값의 형태가 동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들을 달리하거나 구분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매체를 통해 많이 접한 공격일 것입니다. 보통 많은 트래픽을 발생하여 정상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도록 만드는 공격을 말합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암호 프로토콜의 설계를 통해 방어할 수 있는 공격은 아닙니다. 하지만 암호 프로토콜 설계할 때도 몇 가지 기법을 포함하면 서비스 거부 공격에 대해 부분적인 방어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은 크게 자원 소모 공격과 연결 소모 공격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연결도 하나의 자원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 거부 공격은 그냥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의 자원을 소모하는 공격이라고 생각하여도 됩니다. 보통 서비스 거부 공격은 서버를 대상으로 하지만 클라이언트 시스템에 대해서도 거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의 클라이언트 시스템을 공격하게 되면 특정 사용자만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므로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 클라이언트보다는 보통 서버를 공격 대상으로 선정할 것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빠르게 감지하여 트래픽을 발생하는 공격 컴퓨터를 차단하거나 관련 트래픽을 네트워크에서 차단하는 형태로 공격을 보통 방어합니다. 그러면 암호 프로토콜을 설계할 때 서비스 거부 공격과 관련해서 포함할 수 있는 기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로토콜을 상태 기반에서 비상태 기반 프로토콜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통 서버가 접속된 클라이언트의 연결 상태 정보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본질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00명, 1000명 이런 식으로 이 서버가 동시에 유지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 접속 정보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1000명의 정보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접속하고자 하는 클라이언트 수가 많아지면 이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들 중에 중단을 하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거부 공격 입장에서는 이 1000명을 정상적인 사용자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사용자들이 차지하게끔 해서 정상적인 사용자들은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공간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태 정보를 서버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클라이언트가 보관하도록 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보관하게 되면 이 공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사용자들을 서비스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웹에서 사용하는 쿠키도 이런 어떤 형태인 것입니다. 즉, 쿠키라는 것은 원래는 서버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클라이언트가 유지하도록 주는 정보를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프로토콜에서 우리가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통신을 할 때 서버가 유지해야 되는 정보를 서버가 유지하지 않고 클라이언트에 주고, 클라이언트가 다음 메시지를 줄 때마다 그 상태 정보를 같이 주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토콜 형태로 다시 설명드리면, 보통 클라이언트가 서버한테 메시지 1을 보내면 서버는 상태 1 어떤 정보를 상태에 저장합니다. 그리고 메시지 2를
보내게 되겠고,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3을 보내게 되는데, 이 메시지 3을 받으면 state 1과 어떤 정보를 토대로 다시 그 상태를 state 2로 갱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받을 때마다 현재 서버가 클라이언트와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또 어떤 상태까지 왔는지 필요한 정보들을 유지해야 되는데, B 상태 기반에서는 메시지 1을 받으면 필요한 상태들을 계산해 가지고 서버가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2를 보내면서 상태 정보까지 같이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메시지 3을 보낼 때 이전에 받았던 상태 정보를 같이 서버에 보내줘야지만 이 프로토콜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태 기반을 비상태 기반으로 바꾸게 되면 서비스 공격에 대한 피해를 좀 더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 정보와 관련해서 암호 기술을 적용해서 상태 정보의 비밀성이라든지 아니면 무결성이라든지 등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결성을 보장하고 싶으면 상태 정보를 줄 때 맥 값을 같이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맥 값에 사용되는 키는 클라이언트하고 공유할 필요가 없는 키입니다. 이 맥은 서버가 생성을 하고 서버가 확인하는 그런 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사용되는 맥은 대칭 키이지만 상대방하고 공유해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또 비밀성까지 보장하고 싶으면 이 상태 정보를 인증 암호화해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K1과 K2는 대칭 키인데 C와 공유할 필요가 없는 키이고요. 이런 키들은 재생을 방어하기 위해 여기에 뭐 타임스탬프 같은 정보도 포함할 수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은 키를 자주 변경해서 방어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상태 정보들은 과거 키로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상태 정보를 다시 재활용해서 바꿔친다고 해서 유효한 상태 정보로 서버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타임스탬프를 쓰는 방법도 있겠지만 키를 자주 갱신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서버가 수신된 메시지를 인증하여 공격자와 정상 사용자를 구분하여 공격자를 빠르게 차단할 수 있으면 서비스 거부 공격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메시지를 인증하는 비용이 높으면 그 비용이 서비스 거부 공격을 오히려 도와주는 꼴이 될 수 있습니다. 수신된 모든 메시지를 높은 비용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한다면 공격자는 엉뚱한 메시지를 계속 보내 불필요하게 이 비용을 소모하도록 하여 서비스 거부를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프로토콜이 진행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인증 비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토콜을 설계하는 것이 서비스 공격의 피해를 줄이는 데 효과적입니다. 서비스 거부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인증 방법으로 초기에 사용된 기술 중 클라이언트 퍼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퍼즐이지만 서비스 거부 공격을 하기 위해 여러 개를 해결하고자 하면 비용이 상대적으로 높아 거부 공격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서비스 거부 공격은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의 형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좀비 장치에서 하나의 퍼즐을 해결하는 것은 부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에서는
큰 효과가 없는 기법입니다.